1974년 8월 15일 대한민국 국립극장. 광복절 기념식이 한창이던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총구는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있었다. 그러나 총알은 빗나갔다. 단상 위에서 쓰러진 것은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의 아내 유경수 여사였다. 피가 흰 한복을 물들였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다. 온 국민이 텔레비전 앞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 그날 저녁 서울대학교 병원 수술실 밖에서 한 젊은 여성이 홀로 앉아 있었다. 22살의 박근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기다렸다. 수술은 실패로 끝났다. 어머니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났다. 대통령의 딸은 그 순간부터 혼자였다. 아버지는 국가를 통치해야 했다. 경호원들은 항상 곁에 있었지만 진심으로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청와대는 거대한 궁궐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황량한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그 외로움의 틈새로 누군가가 걸어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최태민이었다. 공식 직함은 목사. 그러나 그가 이끈 것은 교회가 아니었다. 그는 불교와 기독교와 무속신앙을 뒤섞은 자신만의 종교를 만들었다. 영생교, 구원 전도관. 이름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았다. 그는 신도들에게 말했다. 나는 하늘의 뜻을 받은 자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청와대 앞에 나타났다. 손에는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다. 편지 안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전해진다. 유경수 여사의 영혼이 그에게 나타났다고. 딸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경호원들은 웃었다. 하지만 편지는 전달되었다. 그리고 박근혜는 그를 만나기로 했다. 그 만남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었다. 아무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최태민 본인만 빼고.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꿈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에게 전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그 문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 속에는 오직 가족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최태민은 그 정보를 알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보부 문서 일부는 여전히 기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부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은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태민은 오래전부터 청와대 내부에 정보원을 두고 있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여사가 어머니를 잃기 전부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최태민은 1912년생이었습니다. 1975년 그가 처음 박근혜를 만났을 때 그는 6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박근혜는 23살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만큼이나 두 사람의 세계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간격을 최태민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좁혀버렸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첫 만남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최태민은 울었습니다. 박근혜도 울었습니다. 만남이 끝났을 때 박근혜는 경호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분을 다시 모셔오세요. 바로 그 순간부터 최태민은 청와대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공식적으로 맡은 직책은 없었습니다. 서류에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청와대 안팎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박근혜의 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측근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는 박근혜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고서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딸의 사생활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최태민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딸을 선택한 것입니다. 1974년 8월 15일 이전의 박근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활발하고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웃음이 많았고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프랑스 유학 시절 그녀는 그르노블 대학교에서 공학을 공부했습니다. 파리의 거리를 혼자 걸어 다녔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죽던 날, 그 박근혜는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했습니다. 청와대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맡았습니다.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외국 귀빈을 접대하고 아버지의 옆자리를 채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의젓하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전직 비서관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박양은 밥을 제때 드시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어머니 방에 혼자 들어가서 오래 계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슬픔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걱정이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딸의 상태를 알면서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돌보는 방법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신 체제를 유지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딸의 눈물보다 더 급한 일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근혜는 혼자였습니다. 수천 명이 주변에 있었지만 그녀의 슬픔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최태민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복합 애도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인간의 심리는 극도로 취약해집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들에 의지하게 됩니다. 종교, 미신, 심지어 사기꾼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최태민은 이 심리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의 가장 약한 순간을 찾아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의 딸이 가장 취약한 상태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는 그 틈새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꽂혔습니다. 최태민이 그 편지에 무슨 말을 썼는지 원본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훗날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걱정하고 계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은 다음 날, 박근혜는 측근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 한 문장과 함께 다른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봄, 서울 도심의 한 조용한 건물 안, 경호원 2명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는 2사람만 있었습니다. 23살의 박근혜와 63살의 최태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2사람이 어떤 말을 나눴는지, 어떤 분위기였는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끝난 직후 박근혜의 표정을 본 경호원은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요. 최태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를 직접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모아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첫째, 목소리가 매우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절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닙니다. 훈련된 기술입니다. 최태민의 과거를 추적하면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기술을 갈고 닦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1912년 경상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불교 승려였습니다. 그러다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만의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영생교, 천부교, 구원 전도관. 이름은 계속 바뀌었지만 구조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중심에 최태민이 있었고 그의 주변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도들 중 상당수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자식과 연이 끊긴 노인. 최태민은 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꿈, 환상, 돌아가신 분의 메시지. 어머니가 당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당신에게 용서를 빌고 싶어 합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들은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이성이 아닌 감정에 작용합니다. 그리고 한번 그 감정이 열리면 닫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박근혜의 경우 최태민의 전략은 더욱 정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어머니의 메시지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근혜에게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 하늘이 보낸 사람입니다. 외로운 23살 여성에게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였습니다. 반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박근혜는 최태민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도 불렀습니다. 만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최태민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청와대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하반기 최태민은 한 가지 제안을 박근혜에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젊은이들을 위한 운동을 만드십시오. 나라를 위한 봉사단체를 만드십시오. 그것이 어머니가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대한구국선교단이었습니다. 이후 이름이 바뀌어 새마음 봉사단이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한국구국봉사단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계속 바뀌었지만 핵심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가 명예총재, 최태민이 실질적인 총재. 표면상 이 단체는 청소년 봉사단체였습니다. 전국에 지부를 두고 수만 명의 청년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행사를 열고 봉사활동을 하고 나라를 사랑하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신문에는 미담이 실렸습니다. 텔레비전에는 행사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기업들은 이 단체에 후원금을 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의 명예총재가 대통령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후원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냈습니다.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심지어 지방의 소규모 상인들도.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한 장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훗날 수사기관이 조사했을 때 회계장부에는 구멍이 가득했습니다. 수억 원이 근거 없이 지출된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최태민의 개인 계좌와 연결된 정황이 나왔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1976년 중앙정보부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최태민은 박근혜 양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갈취하고 있으며 단체 운영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횡령한 정황이 있음. 그 보고서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박정희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한 가지 설이 있습니다. 박정희는 딸을 사랑했지만 딸에게 직접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잃고 겨우 안정을 찾아가는 딸에게서 의지하는 사람을 빼앗는 것. 그것이 아버지로서 더 두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또 다른 설도 있습니다. 박정희 자신도 최태민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속과 종교에 완전히 무관심하지 않았던 박정희가 최태민에게 어느 정도의 신비로운 권위를 인정했다는 주장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중앙정보부의 보고서는 서랍 속에 들어갔습니다. 최태민은 계속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력은 계속 커졌습니다. 단체의 회원 수는 1977년 기준으로 공식 발표된 것만 70만 명을 넘었습니다. 실제 활동 회원이 얼마였는지는 다르지만 그 숫자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최태민은 이제 청와대 내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실질적인 우두머리였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밤, 궁정동 안가, 총소리, 세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유신체제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룻밤 사이에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청와대에 있던 박근혜는 처음에 상황을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총격 사건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5해 전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마저 잃었습니다. 박근혜의 나이 27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박근혜는 상당 기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국가의 비호를 받던 지위도 사라졌습니다. 정치적 기반도 없었습니다. 전두환이 이끄는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박정희의 유산은 빠르게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보통의 논리라면 최태민도 사라져야 할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최태민은 대통령의 딸이라는 배경 때문에 보호받았습니다. 그 배경이 사라졌으니 그도 사라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박근혜 곁에 붙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최태민은 박근혜에게 하나의 선택지였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아버지가 죽은 뒤 최태민은 박근혜에게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사람에게 10년 가까이 곁을 지켜온 사람은 단순한 조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그 자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외상후 유대라고 부릅니다. 극도의 상실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그 시기에 곁에 있어준 사람에게 비정상적으로 강한 의존을 형성하는 현상입니다. 그 의존은 논리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생존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최태민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계획했습니다. 1980년대 초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박근혜의 곁에서 최태민은 여전히 활동했습니다. 단체는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전국의 지부는 그대로였습니다. 기업들의 후원은 규모가 줄었지만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태민 주변에는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딸, 최순실이었습니다. 최순실은 1956년생이었습니다. 박근혜와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최태민의 소개로 박근혜와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태민이 늙어갈수록 최순실은 그 역할을 천천히 넘겨받기 시작했습니다. 최태민은 딸을 박근혜 곁에 심어두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한 것처럼. 그리고 그 씨앗은 수십 년 뒤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으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994년 최태민이 사망했습니다. 향년 82세였습니다. 공식 사인은 노안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신문에는 작은 부고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누구였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순실도 알았습니다. 최태민이 숨을 거두던 그 순간 20년 가까이 그가 구축해온 모든 것이 딸에게 넘어갔습니다. 박근혜와의 관계, 전국 조직의 인맥, 기업들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박근혜의 심리적 의존 구조. 최순실은 아버지의 복사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영리했습니다.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했습니다. 최태민이 종교와 신비주의로 박근혜에게 접근했다면 최순실은 실용적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박근혜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옷을 골라줬습니다. 머리 모양을 조언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고 어떤 사람을 피해야 하는지 말해줬습니다. 연설문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일정을 같이 짰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친한 친구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은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이 항상 조언하고 한쪽이 항상 따랐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쪽은 언제나 박근혜였습니다. 전직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한 인사는 2016년 국정조사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없으면 박 대통령은 아무 결정도 못 하셨습니다. 중요한 인사를 앞두고도 먼저 최순실 씨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연설문도 반드시 최순실 씨를 거쳐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다. 이 네 글자가 핵심입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최순실의 존재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다가는 바로 다음날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메커니즘 자체가 공포였습니다. 최순실은 어떻게 이런 권력을 유지했을까요? 그 답은 아버지 최태민에게 있습니다. 최태민은 평생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절대로 공식적인 자리에 앉지 않는다. 서류에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권력은 뒤에서 행사한다. 최순실은 이 원칙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직함도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선출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통령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엄청난 것들을 가져갔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 CN뉴스룸 앵커 손석희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태블릿 PC에는 대통령 연설문 초안을 포함한 수백 개의 청와대 문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태블릿 PC 한 대, 그 안에 담긴 파일 수백 개.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곳곳에 흔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을 때 상대 캠프에서 최순실과의 관계를 문제 삼았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최태민의 딸 최순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측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언론은 잠깐 다루다가 넘어갔습니다. 국민들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2012년 대선 때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역시 부인했습니다. 역시 묻혔습니다. 왜 묻혔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직접 전화보다는 대면 보고를 선호했습니다. 문자보다는 구두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문서는 가능하면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최태민이 평생 지킨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는 그 원칙을 배반했습니다. 태블릿 PC 안에서 발견된 파일들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날짜가 있었습니다. 수정 기록이 있었습니다. 연설문 초안이 최순실의 손을 거쳐 수정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한 철자 수정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내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책 방향이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와 외교에 관한 문서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최순실은 삼성, 현대, SK, LG 등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았습니다. 직접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라는 두 개의 재단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재단들은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갑자기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된 지 수개월 만에 전국 대기업들로부터 총 774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774억 원.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기업들은 왜 아무 조건 없이 이 재단들에 돈을 냈을까요? 정경영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대기업 임원은 말했습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굳이 확인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최태민이 1975년에 시작한 것의 완성된 모습이었습니다. 박근혜 명의의 단체, 최씨 일가의 실질적 운영, 기업들의 강요된 헌납. 40년 전과 구조가 똑같았습니다. 규모만 수백 배 커졌을 뿐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손에 촛불을 들었습니다. 구호를 외쳤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경찰은 긴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 주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 주 전국에서 200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비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사실. 민주주의의 형식은 있었지만 실질은 없었다는 사실. 그것이 사람들을 거리로 끌어냈습니다. 청와대 안은 어땠을까요? 당시 청와대 내부를 취재한 기자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런 그림이 나타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참모들의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무실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사실상 멈춰버렸습니다. 전직 청와대 행정관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느낀 것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공허함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혼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8명의 재판관이 양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국의 텔레비전이 그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수십만 명이 모여 라디오와 스마트폰으로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6글자였습니다.
그 6글자를 위해 대한민국은 5달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광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일부는 울었습니다. 반대편 광장에서는 박근혜 지지자들이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박근혜는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탔고 차는 사저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1일 뒤 그녀는 구속되었습니다. 최순실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동시에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길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박근혜, 징역 20년. 최순실, 징역 18년. 이후 대법원에서 형량이 조정되었지만 유죄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끝내 답을 얻지 못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태민은 어떻게 그 편지를 쓸 수 있었는가? 1975년 봄,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전달된 그 편지. 오직 가족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던 그 편지. 최태민이 어떤 경로로 그 정보를 입수했는지 공식 수사에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중앙정보부의 관련 문서 일부는 여전히 기밀입니다. 관련자들은 대부분 사망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최태민은 혼자가 아니었다고. 그의 배후에 특정 정치 세력이 있었다고. 박정희 체제 내부에서 대통령의 딸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누군가가 최태민을 도구로 사용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직 추측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박근혜는 피해자였는가? 아니면 공범이었는가? 법원은 그녀를 공범으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이 판결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를 청탄에 잃은 22살. 40년 동안 체계적으로 구축된 심리적 의존, 그 안에서 형성된 판단 기준. 이것을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타락으로만 볼 수 있는가? 그렇다고 이것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결국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주장 모두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순 속에 이 사건의 진짜 비극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를 특별 사면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대구의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공개 발언은 거의 없었습니다. 최태민에 대해서도, 최순실에 대해서도, 그 40년에 대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은 복역 중입니다. 최태민은 1994년에 죽었습니다. 무덤은 경기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1975년 봄봄에 청와대 문 앞에 서서 건넨 편지 한 통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긴 그림자를 드리운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공개된 적 없는 그 편지, 원본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 편지.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서랍 속에. 아니면 이미 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편지는 사라졌지만 그 편지가 만들어낸 세계는 40년 동안 실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청구서는 편지를 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지불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